네, 안녕하세요. 전 충실대학교 김정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가 좀 있어야지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거를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때부터 되게 다양한 전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공학을 학부 때 전공을 했고, 석박사 때는 이제 디자인 콘텐츠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융합 콘텐츠와 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를 좀 길게 해주십사 해서 이제 내용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메타 경북이라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제 자문활동, 아니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융합교육 프로그램, 스팀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 보시면 챗 GPT를 활용한 미래 교육 방법론 제안인데, 사실 챗 GPT를 활용하는 되게 오퍼시티를 줘서 되게 흐리게, 거의 이제 말은 얘기 안 하고요. 이제 미래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창의성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또 사실 이제 또 제가 앞에 기조 발표하신 분들하고 너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PT까지는 제가 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들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좀 읽어가는 식으로 해서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는 특히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분인 이제 창의성을 기반한, 그리고 디자인 도출, 그러니까 디자인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넣었고요. 사실 이 주제를 이제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하반부에 써 있는데, 이제 서론 하반부에 써 있는데, 이제 제가 대학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방법론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이 1, 2학기에 수업을 듣게 되어 있고, 실습과 이론을 함께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과제를 내주면은 항상 주제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자유이고, 리포트를 내는 방식도 자유이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그림을 그려서 과제를 내고 싶다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영상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글을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자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자유라는 주제만 줬을 때 학생이 뭘 했냐면,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딱 던졌는데, 북한과의 뭐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갖고 영상이 딱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와, 이거 대단하다, 멋있다, 뭐 내용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중간고사 발표할 때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너가 한 게 뭐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 게 뭐냐면, 정말 그 GPT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그냥 입력만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의 결과물로 도출을 해가지고, 이걸 나는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너무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그게 이제 다 전부인 줄 아는 건데,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 보면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챗 GPT라는 게 자체가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발표하는 거는, 여기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 방법론으로서 터치포인트 티칭이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알겠지만, 요즘은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창의성이 없이는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이라든지 어디에 취업까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 113페이지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혹시 창의 아이디어는 아시죠? 아시나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창의적 아이디어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제가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앞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은 23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매년 더 퓨처 오브 잡 리포트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항상 탑 10을 뽑아요. 탑 10을 뽑는데, 거기에서 매년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분석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매년 나오고 이게 어떠한 기업에서든지 뭐 국가에서든지 이걸 되게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슈를 던지면은 항상 기업들이 여기에 이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 뭐 쉽게 말해 인력을 뽑는다든가 기업의 일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고 그 것들을 이제 여러 분야에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는 창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디자이너들 아니면 경영하는 분들이 이 창의적인 생각을 기본 요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창의적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 생각은 창의적 아이디어인 거고 비창의적 아이디어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창의성이라는 게 아이디어가 좋다는 것을 그들의 능력을 평가를 받는 요소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5페이지를 넘어가면은 근데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것들을 관찰해 왔는데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고 창의적 과정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행동과 후천적인 습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 창의성도 후천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게 있는데 아이디어는 창의적 생각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상상력과 경험이 결합되면서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을 타고난 것보다는 후천적 환경과 직간접적인 경험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터치포인트 티칭이라는 거에서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이제 아이들에게 자유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뭔가 공부해봐라 했을 때는 사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한정되어 있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자가 어떤 거를 던져주고 어떤 환경에 던져주는지에 따라서 창의적인 게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했는데 표 1에 보시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창의적 아이디어인데 창의적 아이디어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창의적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아이디어라는 것은 생각인 거지 창의성을 포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단어의 이제 정의를 잘 둬야 되는데 대중의 반응으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창의적 아이디어는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건데 처음 보는 건데 라는 반응이 나오면 창의적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리고 참신함과 새로운 신선함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하면은 가로 열고 창의적 아이디어인 거지 그 비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비창의적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만들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나도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창의적 아이디어인데 사실 그건 상업화에 의해서 창의성이 있어 보이게 보여지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반응들은 대부분이 나도 생각했던 건데 라는 거 그리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부함이나 밋밋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방법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리서치를 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수업 때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랑 학생들한테 몇 년 차이가 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리서치 이렇게 안 했어.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제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꼭 5주차에 전시회를 갑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 리서치의 관점에서 가는 건데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보면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식부터 문제 해결까지 가는 데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자료조사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조사 분석을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료조사 어디서 하시나요? 혹시 만약에 어떠한 작가, 미술 작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디서 조사하세요? 네이버 또 어디서 하시나요? 구글 또 어디서 하실까요? 이게 이제 연령대가 나오는 겁니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예, 유튜브는 좀 젊은 층입니다.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하거든요. 또 어디서 하실까요?
혹시 이제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도서관을 간다던가, 네. 아니면 신문을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어디서 찾냐면은 대부분 유튜브 아니면 SNS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챗 GPT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선생님들은 타이핑 잘 치시나요? 어디 몇 타 나오시나요? 제가 전설의 천타거든요. 천타가 나오는데 제 아래 한글은 진짜 잘합니다. 근데 천타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타이핑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저희 예전에 키보드 워리어라고 있잖아요. 요즘 키패드 워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검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핑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바뀌는 거고 리서치하는 방법이 엄청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서치를 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 제시를 해갖고 공부해 와야, 아니,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SNS와 챗 GPT, 쉽게 말해 최근에 들어서 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수업 시간에 뭘 하냐면 리서치하라고 도서관에 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은 학교 다니실 때 자료조사로 도서관 가셨잖아요. 여기는 요즘은 학생들 도서관 가라고 하면은 제 4학년 학생인데 진짜 학교 다니면서 10번도 안 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범위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곳에서 리서치를 하고 그걸 잘 접목하는 거. 제가 전공이 융합 콘텐츠이기 또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정말 다양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자는 한정된 데서 리서치를 원하고 창의성을 도출하려고 하니까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 창의적 사고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총 네 가지 단계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 단계, 두 번째는 배양 단계, 세 번째 영감 단계, 네 번째 검증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준비 단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서치하는 게 되고 다양한 방법 해결책 모색하는 거 이것도 같은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모으는 단계. 그리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적절한 주제인지 인식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창의성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모든 게 판단이 이게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변수값이라고 하고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10개이면 10개를 잘 조합을 하면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한두 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소량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 정말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적은 숫자에 가지고 아이디어 도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게 교수자 입장에서 식상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배양 단계라는 거는 이제 뭐 논리적인 의식 상태를 넘어서 이제 지적, 의지적, 정서적 기능을 결합하는 단계가 되고 그 넘어가서는 영감 단계에서 이제 기발하고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서치한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검증 단계라는 건 마지막에 결과물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기독교니까 성경 말씀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 단계까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은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아이디어 도출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정리한 건데 총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인식, 인지, 그리고 외부 요인, 기억, 지능, 지식, 키워드인데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할 때 어떤 키워드를 도출을 하잖아요. 얘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7가지의 단계가 0.00001초 안에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거나 뭘 봤거나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지능적으로 정리를 하고 지식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 안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118페이지 보시면
외부 요인 세부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프로세스에서 세 번째 거의 외부 요인이 사실은 이제 뭐 디자인 아이디어 도출도 있고 사고 유형 그리고 심리학적 행동과 뭐 지능 구조 모델을 활용한 확산적 사고와 수ገብ적 사고, 지능 구조의 모델의 세 가지 유형에도 적용이 되고 스탠버그의 지능의 3원론까지 적용이 돼서 외부 요인을 받아들였을 때 뭐 분석을 하거나 말의 인지라든지 아니면 확산적 사고 뭐 내용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분석적인 지능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표는 한번 예시로 넣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같은 거 터치포인트 티칭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다른 학문 쪽에서도 있는 이제 얘기인데 읽어보면 이제 터치포인트 티칭은 교수자 학습자에게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학습 자료와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러한 자료를 그러니까 A라는 자료를 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있고 C가 있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걸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B와 C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터치포인트 티칭의 핵심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 방법론에서 그룹으로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0명이었거든요. 그럼 60명일 때는 이 터치포인트 티칭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고등학교 특강을 나가면 한 반에 15명, 20명이니까 학생들이 1대1로 봐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수업 1대1 피드백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학생마다 다 적절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예시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는데 사실 교수자의 입장에서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매 학기 같은 과목이라도 같은 내용을 수업을 안 합니다. 매 학기 다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매번 트렌드가 달라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예시가 달라지고 또 들어오는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고 환경도 다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미래교육 방법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육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좀 넘어갈 거고요. 좀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제가 이제 정말 말하고 싶은 걸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그 챗 GPT라는 거는 아까 이제 앞에 발표하신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이제 해주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챗 GPT의 경우는 사용자의 검색어를 입력 후 도출된 결과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다양한 검색 결과 도출하는 거에 비해서 완성형의 문장의 도출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신뢰성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완성형 문장을 통해 사용자는 아이디어 도출 과정의 인지 세부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라든지 자료 조사, 언어 인지, 학생적 사고, 내용과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완성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수자의 입장으로서 교육을 하는 거는 사실 그 학생들이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건데 문제 해결을 대체해 주는 게 GPT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인터넷 나왔을 때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그게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지금 그게 환경이 또 바뀐 거예요. 인터넷은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정제된 정보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레퍼런스가 있는데 챗 GPT 자체는 레퍼런스도 없고 그거에 정제된 것 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또 이렇게 테스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건 각자 이제 교수님들마다 선생님들마다 연구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리서치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도구로서 이제
그런 역할이 이제 GPT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잡아주지만 우리가 계속 검증을 하고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막 이렇게 연구 보고서 쓰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해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챗 GPT를 통해서 얘를 목차를 정하잖아요. 그 목차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보고서 쓰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너무 신뢰도 있게 보이니까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제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쓰면 오히려 쉬운데 얘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답이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제가 결론을 좀 짧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습자는 생각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다면 비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교수자가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학습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움을 준다면 학습자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수자가 학습자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잘못 이해했던 오류가 서서히 탐지되고, 둘째는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필요 요소 간의 연결이 강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수자는 학습자가 아이디어 도출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챗 GPT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지연 박사님께서 논평 있으시겠습니다. 황지연 박사님은 오산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좀 거슬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산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기본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과는 요 근래에 생긴 거고, 그 전에 이제 시각 디자인과부터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시류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에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돼서 이 학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에 김정렬 교수님께서 창의적 아이디어 방법론의 복합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챗GPT의 문제점과 활용법까지 사실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현업 디자인 교육에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뭘 가르치면 되냐? 네, 왜냐면 이미 지금 대학을 올 중학생 딸을 가진 친구들 딸이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건데 챗GPT랑 미드저니를 가지고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막 올리고 노는 거예요, 걔네들 이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대학을 올 건데 그러면 나는 뭘 가르치냐?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 잘 그리는 걸로 충분히 뭘 가르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지 말라, 이거를 챗GPT를 사용하지 말고 너네들이 리포트를 만들어봐라, 기획서를 만들어봐라 하는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류를 잡아내는 거나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툴로서 활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이제 디자인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GPT가 또 유료가 돼서 아예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까지를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확장이 돼서, 그래서 오류도 점점 적어지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깔린 오류들을 까지 학습하는 게 AI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 왜곡이나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 시대인데,
이 지금 세대들이, 우리 자식 세대들은 오리지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학생들이나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못 쓰게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현장에 있으면서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더라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라고 쳐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주장되는 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쳐보셨죠? 분쟁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독도로 부르고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러요.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분쟁을 그냥 일본이 긁어서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다음 세대들은 분쟁 지역이었잖아 라고 인식하는 데서 이제 이런 역사 왜곡 같은 거가 오리지널을 잡아내지, 역사 교육이나 이런 걸 잡아내지 못하는 지식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거를 이제 맹신하게 될 때 그대로 그냥 검증하지 않고 아니하고 제출하게 될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믿을 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라는 게 이제 오염된 데이터들이죠. 이 챗GPT를 사용해 보면 딱 그거잖아요. 그럴싸하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싸하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류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얘는 자기가 학습한 거에서 그럴싸하게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이 오류를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가면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교수님이 논문에서 2.3장에 터치포인트 티칭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어떤 주제를 뭐 예를 들어서 또 공공디자인에 대한 프로젝트, 이번 학기에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저도 다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죠. 적절한 애들이 키워드를 넣어봤을 만한 것들을 같이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확인해줘야 되는, 사실 교수자들은 좀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클래스에 한 30명씩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데, 또 뭐냐면은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창의적 사고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일 교수님께서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서 보면은 준비 단계, 배양 단계, 영감 단계, 검증 단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의적 사고를. 근데 학생들은 챗GPT를 준비 단계, 배양 단계에서 쓰고 영감과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걸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창의적인 사고를 끝내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은 이 코로나 세대예요, 얘네가. 그래서 개인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른 뭐 신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집단지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대학을 오는 건데, 조작업을 좀 해보자 그러면 다 이러고 있어요. 0.4초 만에 시간. 예. 이래요. 그럼 개인 작업하려면 다 개인 작업한대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이 자기 지식을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그거를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챗GPT는 준비 단계, 배양 단계까지 쓰는 데는 저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할 때 백지의 현기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도화지 딱 놓고 어지럽지만 거기에 뭔가 스케치가 돼 있으면 좀 더 디터칭 해가지고 뭔가를 잘 만들어낸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맥락을 잡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잘 쓰려면 좋을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툴인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영감을 받은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검증을 해가지고 필터링해서 집단지성과 같이 지식을 나누고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창의적 아이디어 방법을 알려줘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정리를 잘해줬어요. 7가지로 해서 뭐 문제정의, 탐색과 연결, 마인드 매핑, 역사적 관점이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의적 아이디어 방법을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될 만큼 잘 줬는데 이제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뭐 수학 분석, 마인드맵 이런 게 써 있으면 그것이 뭔지 들어가서 실행해 본다든지 실행해 본 경험을 친구들하고 나누다든지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 미래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